지난해 정부와 비금융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부채가 33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영향이 공공부문의 부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발전 사업의 부채를 지적하며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지만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15년 감소세로 전환된 뒤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정책 수정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공부문의 부채 증가, 그 원인과 해결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 아침 토론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해드리고 패널들과 의견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장성원 원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와 공공기관, 공기업 지출 확대 때문에 공공기관 총부채가 지난해 1,07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공기업 부채 증가를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궁금한데 우선 조동근 교수님부터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 부채 증가하는 건 뭐 그렇다 치자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한 거거든요. 이거는 좀 층위가 좀 다른 문제예요, 사실요. 그리고 공기업의 부채 증가에 가려진 이면을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공기업의 지금 수익, 이익이 현저하게 나빠졌어요, 지금요. 그거는 무지 중요한 건데 공기업도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이익을 내면 그만큼 이제 국민의 세금 부담이 좀 줄어드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제일 어떤 정확한 어떤 이제 표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2016년을 갖다 기준으로 하면은 공기업이 한 28조 정도의 이익을 냈어요. 이게 지금 2019년도에는 3.5조로 줄었어요. 이게 뭐 몇 분의 1입니까 도대체? 그러다 보면 이제 세금도 그만큼 적게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좁혀서 이 발전 공기업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한정해 보면은 2016년에 2조 넘게 내던 법인세가 10분의 1 2천억대로 줄었어요, 사실요.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는데 이익을 내서 국민의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이런 정도 법인세밖에 못 내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 부채가 늘은 거, 이면에 가려진 걸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장성원 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게 공기업이라는 것이 생긴 자체가서는 뭐 잘못됐다고는 보는데 이것이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이제 공기업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까먹는 괴물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시대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하는 케인즈 경제학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경제 대공황이라든가 경기 불황이 옴으로써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부가 주도해야 하기 때문에 공기업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마냥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한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한 것이고 물론 중요한 것은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이런 어떤 경제 난맥상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 민간의 자율성에만 이것을 맡겨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작용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도 지금 뭐 세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도 정부가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유효수요하고 이제 완전 고용을 달성을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 공기업이 양산이 되어 왔고 현재 문재인 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부채가 심각하게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것을 당장 공기업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그런 전략적인 마인드가 지금 다시 재조명해서 새로운 포메이션을 만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지금 공공부문 부채 규모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2016년에서 2017년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게요. 2017년에서 2018년을 보게 되면은 지금 33조 4천억 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부채 규모가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배경을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배경이. 지금 뭐 케인즈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케인즈한 사고입니다. 사실은 케인즈는 아주 올드 패션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뭐를 합니까?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잘 하는 것만 정확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정부가 커지면서 민간을 밀어내잖아요.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최근에 확 늘었죠. 그건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재정 주도 성장을 했죠. 우리가 소득 주도 성장 뭐 말을 하지만은 정확히는 재정 주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부채가 늘 수밖에 없는 건데 한 33조를 갖다 좀 쪼개 보니까 그 중에서 10조 가까운 정도는 이제 공기업 부채가 늘은 거고요. 나머지 한 20조 정도는 이제 일반 이제 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좁혀서 보면은 이제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의 이제 부채가 늘은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보면은 뭐 그 조금 예산을 지금 우리 좀 능력 이상으로 좀 팽창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 거치는 거를 우리가 감안한다면 경상 성장률에 해당되는 정도로 예산이 증가돼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경상 성장률의 2배, 3배 정도로 예산을 팽창했어요. 그럼 당연히 부채가 쌓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채는 지금은 좋죠. 이거는 사실 사회적인 어떤 맹독이고요. 후세대에게 사실 좀 불공평하게 그들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재정주도 성장 때문에 이제 부채 규모가 늘어났다고 말씀 주셨는데 장성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나 이제 뭐 지금 올해 물론 세수가 감소될 것이 이제 예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장 재정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정부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부채 원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설비 투자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상복지라든가 이렇게 써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의 부채는 이제 D2, D3가 이제 그런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자산 증가 측면에서 설비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탈원전 정책을 함으로써 기존의 다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어떤 그 투자를 점점 더 확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필요 불급한 그런 예산 어떤 증가로 인해서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이것은 정부로서는 감내해야 될 부분도 있고 물론 이런 것들이 독거의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런 부작용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과거의 어떤 노후된 원전을 계속 수리해서 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또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기도 한계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정부로서는 뭐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고용의 증가라든가 경제 발전 이런 측면에서는 재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입장에서 뭐 일정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그래프를 보니까 4년째 지금 부채가 한 1,000조 원 넘어서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또 정부의 역할이 커질수록 공공기관 부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GDP가 커지는 만큼 부채가 늘어나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비율, GDP 대비 공공부문의 부채 비율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의 선에서는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 좀 제가 간과되는 거를 하나 좀 지적한다면 2019년도 5월에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그 편제를 바꿨어요. 주기적으로 바꾸거든요. 그래가지고 GDP가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신기술이 이제 뭐 발전되고 하면서 미처 반영되지 못했던 거를 국민소득 추계 방식을 바꾸면서 기준으로 바꾸면서 명목소득이 늘어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2018년도에 국가 채무라고 그러죠. 좁게 본 겁니다. 이것이 이제 38.2에서 35.9로 내려갔어요. 약간 좀 보너스 성격이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재정 여력이 있다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그다음에 이제 지방정부의 부채는 그대로 있는데 분모가 커졌는데 그것도 뭐냐면 평가하는 어떤 이제 방식이 달라졌다 그거죠. 그것도 2019년도 5월에요. 그래갖고 한 2.3% 정도 좀 낮아졌는데 이걸 갖고 재정 여력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뭐 진퇴양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보면은 원전을 포기를 했잖아요. 그건 아니니까 우리가 뭐 포기 안 하고 진퇴양난이 아니라 한쪽을 포기했는데요. 지금 그게 사실 포기한 것이 맞냐?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면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투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공기업의 부채 증가로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일반 정부 부채는 이제 OECD 회원국하고 비교하면 이제 33개국 가운데서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이제 공공부문 부채는 OECD 7개국 중에서 이제 멕시코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낮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사실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해석도 분명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은 해야 되죠. 걱정할 수치상으로 이제 예.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우리 예. 교수님 말씀은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러나 이제 D2나 D3 같은 경우 D2가 일반 정부 부채고 D3는 공공부문 부채인데 이것은 국가 간에 이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방금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네. 말씀하신 이제 공공 부채 비율에서 OECD 중 네 번째. 이것이 이제 56.9%인데 네. 국가 간의 비교를 해보면 일본이 D3가 251%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4.4배 정도 높기 때문에 높음에도 불구하고 뭐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지금 부채 증가를 보면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암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접 일본과의 비교를 해볼 때 네. 그래서 그렇게 마냥 우리가 비관적인 것이 아니지 않을까 이제 이런 판단으로 그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뭐 일본이 사실 고맙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을 비교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참 고마운 어떤 구원투수인데 일본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미슬리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럼 미국하고 보자고요. 미국에 공기업이 있습니까? 공기업이 있어요? 한전이 있으면 미국이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 공기업이 뭐냐면은 예. 일반 정부라고 그러죠. 일반 정부.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좁히면은 중앙 정부, 지방 정부의 부채를 숨기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공기업도 그냥 정부에 포함시키면 부채비율이 확 올라가는데 예. 그걸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40%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D2, D3는 조금 더 기술적인 얘기인데 예. D1은 이제 뭐 중앙하고 지방 정부를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채무라고 얘기하죠. 데트죠. 거기다가 이제 뭐 플러스를 하는데 뭐냐면 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보험 이런 걸 하면은 이제 비영리 공공기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D2고요. 거기다가 이제 공기업이 들어가면 D3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제 D3에 뭐 그런 공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자꾸만 뭐 40%대를 이렇게 갖고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D3를 올라가면 60%가 되는데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비금융 공기업만 D3에 포함됐는데 금융 공기업은 빠져 있어요. 지금 D3에도. 예를 들어서 국책은행들 다 지급 보증하지 않습니까? 그다 빠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보면은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이제 덕목이고 우리가 그걸 갖다 지켜야 되는데 좋아 보이기 위해서 많은 어떤 보조 장치들이 있는 겁니다. 공기업으로 숨기고 그다음에 이제 비금융 공기업이지만 사실은 금융 공기업도 국가가 집을 보증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집어넣으면요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호들갑을 떨 정도는 아니지만은 있는 그대로 보면은 정부가 많이 비대해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웬만하면은 이제 공기업 좀 더 늘리지 말아야 되고요. 민영화도 다시 되살려야 됩니다. 민영화 해서 지금 공기업이 대부분 없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요. 미국에 한전이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네. 이제 공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았던 데서 문제가 있는 건데 과연 그때 당시에 박정희 정권 시대 때 오일 쇼크라든가 여러 가지가 일어났을 때 그때 방식에서 우리가 이제 차용한 것이죠. 물론 미국처럼 공기업이 없이 민간 자율에 맡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경제 대공황을 다 극복하고 오늘날 마찬가지로 그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적절히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연 우리가 그만큼 자생력이 있을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고 그리고 우리의 체질이 이미 공기업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뿌리가 내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을 다 뭐 없앨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현재의 상황에서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점차적인 민간 영역으로 이것을 확대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뭐 물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의 자율성을 맞추는 신자유주의라든가 현재의 어떤 경제 트렌드로 이제 다시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구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다만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네.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저희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731님은 가정살림도 빚내서 막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7292님도 개인이나 정부나 빚 무서워하지 않고 막 쓰다 보면 결국 파산이 아닐까. 예. 또 2402님은 공공부채가 늘어나는 건 분명 걱정되는 부분이지만 정부가 복지나 일자리에 힘을 쏟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이익 낭비려고 장사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0962님이 오래된 원전 폐쇄와 원전 포기 또한 별개의 문제입니다. 4882님은 문재인 정부 문제가 너무 심합니다. 일해야 하는 청년 돈 주고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저희 또 문자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2300님 이런 내용도 보내주셨어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란 포퓰리즘 정책이 원인이었다. 4906님은 낙하산 인사 자리 확보 때문에 공기업 수를 못 줄이는 거죠. 라고 비판적인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네, 샵 3698로 유료 문자입니다.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0962님 문자를 보면 원전 폐쇄와 원전 포기에 대한 원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네. 사실 이 공공기관 부채 주범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뭐 주범이라고까지 표현할 필요는 원인 중 하나다 정도로 제가 그렇죠.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보면은 원전은 사실 우리가 좀 산업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빨리 이렇게 진짜 아주 화급을 다투는 그런 의사결정이었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가진 경쟁력 중에 하나가 원전이었습니다. 그걸 포기하면은요 산업 생태계 그쪽이겠지만 무너져요. 그것이 주름살이 되겠죠. 그러고 다 아시겠지만은 원전 쪽으로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볼멘스를 하시는데 그게 일리가 있어요. 최근에 보면 한전 같은 경우 보면 이게 급감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까지 됐거든요. 그게 원전 비중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건 공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태양광 패널은 공이 없습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요, 사실요. 어떻게 보면 범세계적으로 만약에 원전을 폐쇄하는 추세는 몰라도 범세계적으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뭔가 좀 좁은 거를 보고 속단한 것이 그 결과가 원전 폐쇄가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아주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를 우리가 스스로 포기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것도 무지하게 중요한 산업의 어떤 기반이 되는데 앞으로 아마 전기요금 안 오를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렇게 자초하는 거죠? 이건 좀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장성 원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제 부채가 늘었다. 일정 부분 그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정치라든가 경제의 어떤 과정을 지켜보면 이제 복지 문제를 보더라도 사전에 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이 정치권에서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조급하게 결정한 것이 화를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간과 어떤 과정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이제 행위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인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로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취지는 친환경이고 에너지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취지는 좋지만 이것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물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것도 정치권이라든가 국민적 합의가 없이 조급하게 결정됐기 때문에 결국은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빈 공간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전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 전기인데 이런 것들을 부족한 부분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설 투자라든가 비용 이런 부담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부채로 이어지는 것은 이제 당연한 건데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일정 부분에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효과를 보고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빛을 발하는 어떤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한 30년, 40년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에너지 정책인데 물론 국민들은 30년, 40년 뒤를 기대하면서 지금을 감내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제 대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상당히 눈앞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부채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세금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현재를 살고 있으니까 참을성이 상당히 이제 없는 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제 속성이고 그래서 정부의 어떤 정책 위반자들은 이거에서 미래의 어떤 청사진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뭐 사실 먹고 사는 게 팍팍해지면은 참기 힘든 건 당연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조동근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탈원전 정책이 수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공공부채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탈원전 갖고만 얘기하기 어려운데, 네. 근데 하여튼 이거는 좀 산업 정책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 공기업의 부채가 늘은 것 중에 한 요인이 탈원전에서 오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간과할 수 없는 건데, 지금 이제 공기업을 포함해서 공공부문의 부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안일한 거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거는 일단 불가역적이에요. 웬만큼 해서 부채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줄인다는 거는 이제 빚을 이제 갚아나가는 건데, 그러면은 다른 데 쓸 돈을 전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부채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거 관리해야 되는데, 조금 자칫하면은 그냥 뭐 미래의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미래를 갖다 착취하고 현재를 끌어쓰는 어떤 그런 일환으로서 재정을 팽창하는 것이 이 정부의 기조예요. 그건 대단히 좀 잘못된 거고요. 역사는 기록입니다.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될 거예요. 어느 시기에 특정 정권에서 이렇게 부채가 늘었는데 왜 늘었을까? 그러면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졌나? 그것도 아니고 혹시 포퓰리즘을 위해서 이렇게 퍼썼다 하면 그것이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따라서 원전 같은 것도 그 당시에 조금 너무 좀 우리가 좀 그 모든 걸 고려하지 않고 한 포퓰리즘의 일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네네. 네. 사실 뭐 공공기관 부채라는 걸 성격상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을 좀 쓰곤 합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뭐 일반 경영처럼 흑자를 경영해서 많이 남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 아무래도 국민 편의나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많이 또 힘을 쏟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양날의 검이라고 하면서 균형을 잘 찾아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데 현재 상황은 사실 균형을 그렇게 잘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계량적으로 보면 그렇게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실업률도 상당히 중요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기여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냥 축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해왔던 어떤 관행적인 그런 시스템을 예.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실업률을 극복을 해야만이 선순환 구조가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 부채가 일정 부분 늘어나는 것은 공기업의 일자리 확대 이런 것과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기업 우리 사회에서 공기업의 역사가 60년대 70년부터 오랫동안 이것이 이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공기업의 사회적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은 일정 부분 끌어들이는 어떤 부채 요인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왔는 이런 공기업인데 기능과 역할을 점진적으로 축소를 하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줄이면서 하면은 부채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재정적인 그런 투여 정도도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아침 이룰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가 5년인데 5년 동안 어떻게 이것을 다 해결을 하겠습니까? 일정 부분 미래 방향을 제시하면서 가다가 예. 이것이 안 되면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기조로 해서 이 어려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운 정부가 약간의 어떤 포인트를 줘서 이제 해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양날의 검이 아니고 상당히 암울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 공기업 부채와 관련해서 조동근 명예교수, 장성호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